오창익의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생각할 것도 많고 고쳐서 바로잡아야 할 일도 많죠. 정파, 입장 이런 거 다 떠나서 함께 힘을 모아서 문제점을 찾아 고쳐야 합니다.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좋은 세상입니다. 4월 20일 오창익의 뉴스 공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 5시 브리핑에서는요. 검수완박 또는 검찰 선진화 방안이라고 하죠. 이 법안을 둘러싸고 이어진 논란과 기타 주요 뉴스들 살펴보고요. 오창익의 창에서는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를 생각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픽 인터뷰에서는 정범구 전 독일 대사, 지금 청년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신 분인데요.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우리 시대 청년들의 고민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고정 코너 친절한 경제시에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물가 이야기 또 배달료 폭등 다 물가 이야기네요. 민생경제 얘기들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공감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어플리케이션 빵톡으로 실시간 글 남겨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 오창익의 뉴스 공감에서는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녹화분도 언제든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시작할 텐데요. 오늘 협찬은 일동 후디스 그리고 SD 바이오 센서입니다.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일동 후디스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모두가 흔들리던 그 순간에 어떤 상황에도 꿋꿋이 우리는 기준을 지켰습니다. 정확하게, 신속하게, 편리하게 믿을 수 있는 기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진단키트 스탠다드 Q SD 바이오 센서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당신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 5시 브리핑. 네, 5시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보도국의 맹형균 기자 그리고 시사평론가 최영일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검수완박이라고 제목을 적으셨는데 검수완박 또는 검찰개혁. 예. 네. 지금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총력전이죠? 예, 총력전입니다. 지금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탈당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민형배 의원이면 광주광역시가 지역구죠. 네, 최근까지 인사청문회 준비 TF 단장을 하고 계셨죠. 네. 근데 왜 탈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탈당을 했다. 저 양향자 위원 이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양향자 의원 명의의 이제 검수완박에 좀 반대한다는 입장문이 돌았거든요. 양향자 위원은 원래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맞습니다. 약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성향의 차이가 있었죠. 네, 탈당도 하고 그렇죠. 삼성전자 출신 그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양 의원이 이제 기재위 소속이었는데 지난 7일 법사위로 사보임이 됐었었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안건 조정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제1교섭단체와 동수로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90일이라는 시간 보셔야 되고 또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를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인데 무소속 의원이 있으면은 민주당 3명에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 이렇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양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것처럼 이제 나서고 있으니까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안건 조정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양향자 의원의 글이 알려졌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한다. 네. 이런 입장문을 올리고 SNS에 네. 연락이 끊긴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이제 이 보도가 되기 시작하자 양향자 의원실 쪽에서는 이거 지라시다. 양향자 의원인데 그게 아니다. 아니 SNS는 자기 SNS가 아닙니까? 계정이 그렇죠. 그런 해킹당했다고 주장한 건가요? 뭐 일단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네. 본인 글이 아니라는 네, 부인이 네. 나왔는데 네. 사실 이제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양향자 의원의 글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혼선이 있었어요. 네네. 그럼 결국은 이제 반대 기사가 맞는 것으로 네. 지금 이제 추정은 됩니다.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내 글 맞다고 확인했다는 거죠? 오후죠. 네네네.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양 의원은 어쨌든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이고,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도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이었으나 이었던 사람이죠. 지금은 네. 무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여야 동수 3명인데 민주당 의원 3명 몫은 그대로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야당 몫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당 출신의 무소속 의원이 여기 들어오면 네. 사실상은 4대2다. 이렇게 이제 그림이 맞춰졌던 건데 양 의원의 입장이 민주당과는 다른 것이 확인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형배 의원은 그냥 민주당의 의원이에요. 탈당의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 오직 야당의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한 탈당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두 가지 시각입니다. 하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지역적인 문제다. 네.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네네. 그리고 선당후사하기 위한 탈당이다. 이런 입장인가 하면 반대쪽에서는 당연히 꼼수라고 비판을 하겠죠. 그렇죠. 절차적인 네. 이 우위를 점하기 위한 꼼수다. 제일 중요한 건 지방선거도 다가오는데 중도층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대의를 위한 절차적 과정이냐 아니면 이게 수단을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냐. 네. 보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네. 맹 기자님. 예.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이런 걸 소위 반대했다는 게 반대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찬성하는데 뭐 절차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였던 거죠. 예, 글은 뭐, 그렇게 보이듯. 그 저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원하지만 그렇죠. 이런 점은 문제가 있다. 이런 네.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네. 보완론자 네. 또는 뭐 절충론 또는 시간을 좀 두고 보자. 뭐 지금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사실은 많은 언론이 쏟아내는 반대, 네. 심지어 진보 진영 내에서도 뭐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법조 전문가, 법학자도 개혁론자도 반대한다. 이게 사실은 반대라고 보긴 애매한 게 네. 개혁의 방향은 맞다. 네. 그런데 지금 너무 시간이 짧다. 그래서 그러니까 졸속에 우려가 그 있다. 얘기를 하는 단체도 있고 아닌 단체도 네. 있고 그런데 맞아요. 하나의 프레임으로 보여지는 작동을 거죠. 하는 그러니까 거죠, 현재는. 민주당이 하는 방식대로 가는 거 말고는 다 반대다라는 프레임이 언론에서 작동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향자 의원도 뭐 내용은 다 찬성이고 이를테면 대안을 먼저 마련해야 네, 된다 네. 이런 보완론인데 반대가 되고 이런 건 좀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또 국회가 바쁘게 돌아가죠. 박병석 의장이 해외에 가기로 한 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뭐 변수가 또 생겼죠. 네. 미국, 캐나다 해외 순방 일정이 보류가 됐습니다. 네. 뭐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방문 계획이었는데 보류한 겁니다. 뭐 연기 사유를 밝히진 않았는데 누가 봐도 이 법안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변수가 어떻게 좀 작용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데 뭐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박병석 의장의 성향인 만큼 좀 제동을 걸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서로 비슷한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이 그런 성향이 있더라도 만약 법안이 무산된다면 역사적으로 검찰 개혁을 막은 국회의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거기서 좀 부담을 느끼시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국민의힘도 똑같습니다. 박 의장의 이제 임기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결정을 해줘야 한다.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똑같은 결과를 예상하면서 네. 민주당은 그렇게 된다면 이건 큰 과를 저지르는 네. 것이다 이거고 국민의힘은 큰 공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니까 정반대인 거고요. 네. 근데 네. 의장이 없으면 처리를 못 합니까? 사실은 네, 부의장도 있는데. 23일 날 출국을 하더라도 네. 김상희 부의장에게 넘길 수 있다. 사회권을 넘기면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사회권을 부의장에게 넘기면서까지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넘기고 갈 것이라는 것도 있었고 아주 애매한 이제 관측이 또- 안 넘기고 갈 것이다. 네. 그럼 국회가 멈춰 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대안이 네. 정진석 야당 몫의 부의장도 있거든요. 그럼 부의장이 둘인데 왜 여당 쪽 부의장에게 넘겨야 되느냐? 야당 쪽 부의장에게 넘기는 게 공정하지 않느냐? 근데 여기서 또 정진석 부의장은 지금 윤석열 인수위에서 일본에 정책 협의단을 파견하거든요. 네. 요건 이제 28일 출국이긴 한데 28일이 지금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민주당이 지금 보고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약 정진석 부의장은 일본 방위를 하게 된다면 뭐 사회권을 이제 받는 것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연히 넘어가는 걸로 생각을 했죠. 근데 아까 보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취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장의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의장이 외국을 방문한다는 건 뭐 여행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다 그쪽 나라하고 상대국의 의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 외교적으로 다 소위 말해 세팅이 돼 있을 텐데 하여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건 그렇습니다. 사실인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서 굉장히 궁금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윤석열 당선자 아닙니까? 예. 네, 검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직전 검찰총장인데 그런데 별 얘기가 없어요. 의도적인 거죠, 이건. 별 얘기는 없지만 네. 당선인의 육성이나 직접 전원으로 나온 바는 없지만 인수위가 전 그 기류를 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입법 쿠데타다 예.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 세네요. 예, 입법 셉니다. 쿠데타.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 검찰도 이건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법안이다. 범죄자는 대박 또는 이제 저 이 피해자는 그야말로 피해자만 억울하고 하소연할 뭐, 곳이 없어지는 평검사들은 예, 예. 범죄 방지법이다 이렇게. 평검사들을 아, 회의에서 10시간 넘게 마라톤 회하고 이제 예. 범죄 방지법이다. 예. 예, 이런 얘기들을 근데 하고 다들 말이 세네요. 이제 이분들. 점점 세져요. 아, 근데 네. 입법 쿠데타까지 이제 인수위에서는 얘기를 한 거여서 네. 민주당은 지금 인수위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가당치 않다. 이렇게 받아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어젯밤에 지금 이 법안 심사 일 소위가 중단돼서 파행될 뻔했던 것도 예. 거친 말 저게 오케이. 그죠? 저게가 사람이냐 상황이냐 아,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사단이 그게 벌어졌던 거죠. 최강욱 의원 예. 얘기죠. 최강욱 의원이 이제 전주회 의원에 네. 대해서 전주회 의원이 사실은 이제 먼저 도발은 했어요. 네. 검언 유착이나 저지른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검언 유착을 내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저질렀다는 거냐? 네. 저게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아니 선배 의원한테 저게가 뭐냐? 근데 해명은 이거예요. 아이고, 네. 사람이 아니고 아니 저게 국회의원이 할 말이냐? 아, 라고. 저 말이 예, 예, 네, 예. 말을 지칭했다. 그러니까 지시 저게라는 게 대명사가. 대명사인데 네, 네. 사람을 지칭한 거지 상황을 지칭한 거지에 따라서 맥락은 달라져요. 네, 네. 사과 논란이 참 있었습니다. 별걸 가지고 다 애쓰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정치라는 게 이를테면 뭐 우리가 정말 주먹질을 하고 살 수도 없는 거 갈등 해결을 네. 위한 아주 그 현대가 발명해낸 고도의. 좋은 안전 장치인데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고 가는 말이 이를테면 국민교육이란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조금 입법 구태타니 뭐 또 뭐 이런 것들은 좀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이게 센 발언들.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국민의힘이 당연히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너무 많이 봐왔는데 그렇죠. 늘 하는 예, 거잖아요. 권성동 국회에서. 네. 원내대표가 딱 처음에 나온 일성은 천인공노할 범죄다. 음. 그러니까 상대당이 법안을 추진하는 게 네.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규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다음부터- 그것도 원내대표가. 예, 네, 원내대표의 역할은 협치의 채널이죠. 그렇죠. 네. 어이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또 좀 아쉬웠던 게 그 평검사들이 입장을 냈잖아요 오전에. 네. 네네. 근데 뭐 일단 현장에서의 뭐 우려가 크다는 점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리고 현행의 좀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었고 또 개혁의 의지도 보였잖아요 그 입장문에서. 스스로. 예, 스스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잘못을 좀 인정하는 측면이 있었던 건데, 근데 민주당을 비판할 때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검사들도 뭐 내외부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 했으면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단순히 밀어서 끝이 아니라 만약에 검수완박 법안이 무산되더라도 우리 개혁 의지는 이렇게 강하다, 이렇게 고쳐나가겠다 이런 점은 좀 안 보였던 거는 좀 제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검찰을 네. 조금 아는 사람인데요. 네, 그런 네. 거 하면 어떻게 하냐면 아. 검찰총장이 위촉하는
만만한 사람들 15명 정도로 위원회. 자문 기부 네네. 이런 걸 구성합니다. 그리고 위촉식하고 회의는 안 하는 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외부 통제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게 아니 반복이에요. 평검사 회의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통제기구를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네. 이미. 그리고 제가 오늘 여환섭 대전고검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이분이 갖고 있는 검찰의 논리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도 개혁할 건데 네. 지금 이 민주당의 법안 추진은 그 방향이 맞다라고 동의하더라도 두 주에 할 수 없는 것이다. 아, 네. 선진국은 10년 걸려서 하는 일을 민주당은 지금 2주 동안 하려고 한다. 이게 말이 그게 되느냐? 뭐 라고 고검장의 비판을 하고 있어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른 소식도 있으니까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네. 후보 없는 서울, 경기도는 박빙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건 민주당 얘기인가요? 그렇죠. 둘 다 해당이 되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오세훈 네네. 후보가 그렇죠. 있으니까. 확정적이고. 근데 이제 민주당이 좀 문제인데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때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초동 성당 앞에서 사진 찍은 거를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서초고등학교 나왔다고 그래서 그분이 광주 대동고 나왔는데 무슨 서초고냐고 그랬다가 네. 네. 하여튼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당내에서 또 비판이 있었고 네. 그런데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가 어제 이제 송 전 대표하고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정은 아니고 비대위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좀 계파 갈등으로 좀 많이 언론들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거기 위원회 위원장이 이원욱 위원인 거죠? 이원욱 의원이 네네. 네. 네. 전략공천위원장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전까지 이낙연계라고 얘기됐던 그래서 개파 갈등입니까? 어떤 이낙연계라고도 하고 네. 또 혹자는 정세균계라고도 해요. 그래서 네네. 정세균 정세균 후보를 계. 더 네, 지나간 네, 게 네, 아니에요, 네. 대선 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원류는 이제 정세균계가 맞는 것 네네. 같고 그런데 지금 사실은 개파 갈등이라 하면 이낙연계와 이재명계의 갈등으로 네. 이제 이 프레임이 또 짜여지는 구도인 게 지금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이 배제에 대해서 좀 강한 반론을 제기했어요. 그랬죠. 네.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지금 충북지사에 네, 단수 공천이 네, 됐는데 네. 지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 기준이 좀 노영민 정확하지 전 않다. 비서실장은 부동산 폭등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박지원 위원장도 이 전에는 이 문제가 있는 인사들은 공천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때 송영길 전 대표도 네, 거명했던 대선 거고. 패배의 책임. 네. 그다음에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네. 역풍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부동산 문제 등등등등 거론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 이 안에 인사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니까 이건 문제 있다. 그런데 이제 이원욱 위원장은 또 입장이 달라요. 네. 노영민의 공천은 전략 공천위와 아무 상관없다. 그럼 공천위가 한 거고 네네. 우리는 전략 공천만 담당하는 전략 공천인데 그래서 서울을 전략 공천지역으로 정해서 일단은 2명은 문제가 있다. 배제를 했을 뿐이고 요거는 비대위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건데 네. 왜 우리 보고 뭐라 하십니까?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경기도는 지금 상당히 네, 예, 뜨겁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하나 있는데요.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양자 대결인데 이게 이제 오마이뉴스 의뢰로 그제와 어제 경기도 거주 812명 대상으로 한 조사고요. 김은혜 후보가 43.1%, 김동연 후보가 42.7%로 우와, 조사가 됐습니다. 완전히 붙었네요. 이건 뭐 무의미한 여론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박빙이라고 말하기도 누가 어렵고. 1, 2위라고 얘기할 네.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김동연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양자 대결을 붙였을 때도 40.6%대 36.2%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네, 여기도 약간의 접전, 차이는 네, 있지만 오차 범위 내. 접전이네요. 네. 자, 이게 이제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조금 힘들어지는 게 이 경기도는 지금 이제 김동연 후보가 일단은 유력해요. 네. 하지만 이제 안민석 후보, 조정식 후보, 염태영 후보가 어떻게 할 건지 따라서 다르게 움직일 것 같아요. 경선이 끝나봐야 알겠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윤심이냐 아니냐, 김은혜냐 유승민이냐 이 싸움인데 지금 민주당이 아까 이 언급드렸던 서울 지역 그러니까 공천위의 역할이 배제할 수 있어요. 문제 네. 있는 인사는. 근데 문제는 그보다 나은 후보를 데려오지 못하면 전략공천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꽂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인물이면 경쟁력이 있다. 꽂는 건데 배제를 한다는 건 뭐냐면 누굴 꽂기 위해서 배제를 하는 건데 누가 꽂힐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도 이원욱
의원에게 열심히 물어봤는데 네. 기대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그게 누구다라고는 아무도 얘기 못하고 네. 지금 이낙연 전 총리냐 본인은 고사하고 있다는 거고요. 외국 간다는 얘기가 들리죠. 네. 그리고 박영선 그럼 전 장관이냐 1년 전에 패배했단 말이에요. 두 차이가 꽤 자릿수 컸어요. 그때. 두 자릿수 예. 이상 차이로 18%. 예. 그 1년 사이에 뭐가 크게 달라졌을까? 왜냐하면 그 정도 격차는 송영길 전 대표도 그러니까 비슷했단 말이에요. 뭐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게 핵심인데 이기려면 네. 또는 뭐 서울 선거 중요하죠.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받는 지지율 이상 네, 되는 거죠. 후보를 세상과 뉴스를 바라보는 오창익 앵커의 시선. 오창익의 창. 4월 20일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장애인들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오늘을 장애인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시선 자체가 차별적입니다. 장애인을 뭔가 모자란 사람, 불쌍한 사람 또는 재활 의욕이 부족한 사람으로 막연하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더 고약했어요. 장애인이란 말 대신에 욕설에 가까운 말로 장애인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취급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장애인의 반대말은 정상인이다라고 여기기도 했죠. 이제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눌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비장애인은 아직 장애인이 아닌 사람, 이를테면 미성년자란 말처럼 미장애인이라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장애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나이 들어 늙어가면 신체적 결함이 늘어나기 마련이죠. 한 걸음 더 나간다면 노르웨이나 스웨덴이 그러는 것처럼 아예 장애인 인구를 별도로 추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함부로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으로서 각자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 그만이지 굳이 사람을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누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을 구분하는 일은 많은 경우 차별이나 배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비롯해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도 많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4월 20일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함께 고민하고 또 다짐하는 날입니다. 오창익의 창이었습니다. 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픽 인터뷰 순서입니다. 오늘은 방송에서는 모처럼 뵙는 분인데 텔레비전에도 얼마 전에 나오셨는데 사실 제가 하는 일을 앵커라고 하면 앵커계의 전설 같은 분이십니다. 제가 기억하는 장면은 1997년 12월인데요. 그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김대중, 이회창, 이인재 후보 등이 격돌했던 대통령 선거 때 처음으로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통령 후보들이 뭐 유세하고 여의도에 사람 얼마 많이 모았냐 이런 거로 경쟁하다가 차분하게 텔레비전 스튜디오에 나와서 TV 토론을 했는데 그때 사회를 보신 분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가 빛나는 순간이었고요. 또 앵커가 빛나는 순간이었는데 최근까지 독일에서 주 독일 한국 대사로 근무하시다가 지금은 청년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계신 분이십니다. 정봉구 청년재단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오창익 국장께서 이거 방송 이번 주부터 시작하셨나요? 네, 오늘 사흘째입니다. 네. 저도 이거 축하 겸해서 오늘 품앗이 삼아서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베테랑이 보시기에 뭐 어설플 것 같지만 그래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직함이랄까? 그거는 청년재단 이사장이시잖아요. 네. 청년재단이 낯선 청취자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거예요. 네. 이게 재단법인 청년재단인데 201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군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그 재벌 기업들이 많이 협찬을 하셨어요. 그 제 기억에 삼성 같은 대기업이 뭐 한 250억, 현대가 200억. 뭐 그게 국정농단 사건으로 연결됐던 거 아닌가요? 뭐 그래서 별개인가요? 아마 이 네. 출범 초기에는 네. 당시에 그 최순실 씨 등이 만든 재단들과 같이 이제 겸해서 이것도 뭐 기업들 이 돈 뺏어서 뭐 하는 거 아니냐. 네, 흔히 얘기하는 갈취. 네. 당시에는 청년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로 출범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요 감독기관도 이제 고용노동부가 이 재단의 기관으로 있었고요. 그렇게 오면서 실제로 이제 그 청년들의 뭐 일자리 그 구직 노력을 돕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해왔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해 이사장이 되면서는 지금 우리 사회 청년 문제들이 전 분야에 걸쳐서 심각하기 때문에 단순한 그 청년 일자리 지원 대책에서 더 나아가서 청년 정책 전반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 뭐 주거, 또 사회적인 그 기회 균등의 문제 이런 이제 포괄적인 문제를 저희가 다루기로 하고 그래서 저희 그 소관기관도 이제 국무총리 조정실로 바꾸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고용만 담당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소관이었는데 예. 이제 국무조정실로 가는 거군요.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 재단으로 재원도 내놓고 네. 목소리를 좀 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좀 틀을 좀 바꿨죠. 뭐 하여튼 세대마다 다를 것 같은데 조금 연세가 되신 분들은 지금 청년에 대해서 좀 놀라기도 하고 이를테면 20대 남성 청년들이 어떻게 그렇게 보수화되고 또 여성은 꽤 진보적이고 또 이렇게 젠더 갈등이라고 하나요? 이런 대결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젊은이들이야 언제나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시대 2022년의 청년들은 뭐가 고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60대인데 지금 청년재단 이사장을 맡아서 처음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저와도 그 세대 그 차이가 많이 나고 저도 전형적인 뭐 꼰대 세대라고 할 수 있죠. 뭐 저도 입만 열면 뭐 라떼 눈이 자동으로 이렇게 발사되고 하는 세대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그 세대 갈등도 정말 심각해요. 그리고 제 세대가 지금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너무 나약한 거 아니냐. 우리 때는 하면 됐는데 왜 요새 애들은 해보지도 않고 힘들다고 하느냐. 그러니까요. 지금 코로나가 이제 대충 끝나가잖아요. 마스크 빼고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 해결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구인난이라는 거예요. 야간업소 같은데 뭐 야간업소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늦게까지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알바생을 구해야 되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알바라도 해야지 뭐 이런 거. 그건 너무 언론에서 이제 한쪽 면만 그 과장해서 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 나이 먹은 세대가 왜 하면 되는데 안 되냐고 젊은 층들을 몰아붙이는데 제가 젊은 층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하면 된다. 뭐 심한 말로 군대 용어로 뭐 까라면 깐다. 그렇죠. 이런 게 우리 사회를 끌고 가는 구호였다면 지금은 해도 안 됩니다. 원체 다양한 고스펙을 요구하고 경쟁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금수저 수저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청년들이 서 있는 출발점에 엄청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청년 문제 얘기할 때 잘 넘기는데 이게 서울 집중 문제도 심각하죠. 지방에 사는 청년들이 느끼는 소외감. 심지어는 서울 사는 것 자체가 스펙이라는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청년 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그 기준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34세를 우리가 청년으로 보는데요. 이 인구가 지금 한 1,300만 정도 됩니다. 근데 뭐 그 안에도 물론 이제 다양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이 청년들 쪽에도 녹아 있지만 적어도 기성세대가 왜 옛날 우리 때는 이거보다 더 힘들어도 뚫고 나갔는데 왜 너희들은 못하냐 이 얘기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바뀌었다. 그때와 지금은 전혀 다르죠. 독일 대사로 계셨고 그 전에 유학생활 독일에서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사회에 대해서 한국의 누구보다도 이해가 많으신데 이를테면
독일도 그렇게 우리 같은 고 스펙을 요구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네. 사회가 확실히 과도하게 경쟁이 심해서 저는 요새 젊은이들 과도하게 보면 경쟁이 심하다. 젊은이들 보면 네. 안쓰러운 게 야, 나한테 만약에 우리 청년 시대에 저 정도의 고스펙을 요구했더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남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싶을 정도예요. 지금 우리 청년재단에서도 뭐 인턴을 비롯해서 직원을 뽑는데 직원들 그 응시하는 서류들을 보면 정말 자격증들이 몇 개씩은 기본으로 이를테면 어떤 자격증들을 가져옵니까? 무슨 뭐 이제 언어 자격증은 아. 뭐 당연한 거고요. 뭐 무슨 토익, 토플 이런 뭐 것들이요. 그런 건 네, 네. 기본적인 거고 각자가 뭐 다양한 뭐 직업 자격증도 갖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그 스펙들을 많이 장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규직이 아닌데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각 기업에서도 인턴들을 많이 쓰는데 인턴들은 아직 학생이잖아요. 네. 그 학생들도 보면 뭐 해외 연수 경력이라든가 어학 그런 뭐 토플이나 이런 거 이건 다 기본적으로들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청년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대학을 안 나온 많은 청년들도 아직 있고 소위 기름밥 먹는 청년 노동자들 비정규직으로 하청과 재하청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들도 있고 네. 이런 청년 문제들이 다 지금 뭉뚱그려져 있죠. 청년 문제로 주로 얘기되는 청년들도 있는데 언급조차 안 되는 청년들도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청년 문제는 세대를 봐서도 어마어마한 정말 초유의 사태이고 세계적으로도 초유의 사태다. 이렇게 규정하시는 거네요. 그게 바로 우리 사회의 경쟁의 강도가 제가 대사로 근무했던 독일하고만 비교해 봐도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네. 청년들이 그 중압에서 시달리는 게 훨씬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력 차이, 차별 같은 게 독일은 좀 덜하고 우리는 심하고 이런 말씀입니까?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네. 그 회사에서 요구한 무슨 경쟁 전체가 일자리라는 게 점점 이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고학력자들은 많고 일자리는 제한돼 있고 우리 이제 대학 나온 청년들한테 문제는 그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좋은 일자리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또 네. 그렇다고 그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소위 3D 업종엔 또 우리 젊은이들이 지원하지 않고 근데 그걸 왜 젊은이들한테 그런 힘든 일을 안 하냐고 몰아붙일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사회 현실 주어진 현실이 그런 그 중소기업 하청에 재하청을 하는 이런 열악한 산업 현장에 젊은이들이 가서 어디서 버틸 수가 없잖아요. 짧은 시간에 단박에 풀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청년재단 이사장으로서 한 말씀 주신다면 지금 청년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또는 대통령제 국가니까 대통령 당선자가 사실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을 텐데 저를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윤석열 당선자라고 생각하시고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떠세요? 그런데 우리 윤석열 당선인에게서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거를 네. 너무 우리 사회를 그 성과주의로 보고 청년 문제도 이 문제로 접근하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한 경쟁으로 우리가 달려왔던 시대가 지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산업화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시대의 논리로는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가 없죠. 청년들이 게으르고 나약해서 좋은 일자리를 못 갖는 게 아니라 사회가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죠. 그런데도 여전히 책임을 청년들에게 돌리고 성과주의에 매몰돼 있는 게 청년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거라고 하죠. 우리 사회에서 아직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못하지만 저희 청년재단에서 관심 갖고 보는 문제의 하나가 또 고립 청년의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반적인 고립 말로는 청년, 은둔형 외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본 말로도 뭐라고 표현하다. 일본 말로는 네. 히키코모리 네. 문제죠. 이거 여기 대한 그 정확한 통계 자체가 없지만 저희가 대략 한 30만에서 40만 정도로
그러니까 추정을 하는데 그 청년이란 규정 속 청년 기본법에서 얘기하는 물론이죠. 연령 그 중에서 연령층 내에 3, 40만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그런데 이 청년들이 무슨 성격적 결함이 있거나 뭐 이렇게 유난히 내성적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개별 사례들을 쭉 보면 사회에서 경쟁이 너무 강하니까 경쟁에서 밀려나온 친구들. 그 대기업에 들어갔다가도 그 조직의 그 억압적인 문화에 적응 못하고 나온 친구들, 뭐 다양한 청년들이 고립 스스로 은둔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런 게 사회가 너무 성과를 강조하고 경쟁을 강조하고 오는 데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자, 다시 한번 제가 윤석열 당선자다 싶으면 조언을 한번 해주세요. 성과주의에서 벗어나라. 예, 지금 정말 그리고 제가 청년재단 이사장으로 중요하게 보는 건 청년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성을 중시하라는 겁니다. 청년들로 하여금 발언하게 하고 청년들로 하여금 자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 자신들의 문제에 가장 잘 공감할 수 있는 층이 청년층인데 이걸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보고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것도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하나만 더. 사회자가 너무 많이 물어보셔서. 네, 죄송합니다. 청년 문제 하나만 더. 예. 특히 20대가 심하다고 하고 30대도 그런 경향이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 젠더 갈등 있잖아요. 뭐 여혐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전 세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주 독특한, 물론 뭐 가정폭력 이런 거 많았습니다만 예전에. 이거 우리 사회가 지금 급속하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것도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사회 성차별 문제가 심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사회적으로 기회를 주는 데서 여성에게 기회가 적게 들어가는 걸 이제 차별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여러 분야에 걸쳐 있죠. 뭐 직장 내에서도 과거보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아졌다지만 유리천장이 엄연히 존재하고 또 육아인 경우에 여성들에게 이 독박 육아가 주어지는 현실. 어쨌든 한국 사회의 그 성격차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크죠. 이걸 줄이기 위해서 지난 그 정부들에서 여성들에게 그 페이버를 주는 정책들을 해왔죠. 그런데 이제 지금 20대 청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과거 우리 60대가 겪었던 것보다는 남녀 차별을 문화적으로 덜 겪고 큰 남자들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남성들은 이 여성들에게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돋우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걸 이제 불공정하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사회가 20대 남자들에게 가르치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남녀가 어떻게 공평하게 살아가야 되고 여기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여성들이 불리한 위치에 있는가를 20대 남성들에게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일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강화해서 이걸 정치적인 의제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랬죠. 이게 여가부 폐지 논쟁하고도 같이 가는데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국회의원을 2번 하는 동안에 여성가족위원회를 겸임위원회를 2번 다 했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가족부가 여성 문제만 다룬다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서 청년 문제, 청소년 문제, 가족 문제 이런 게 종합적으로 다 다루어집니다. 첫째. 그리고 둘째는 이 여성 문제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 사회라는 곳, 독일 사회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여성들에 대한 그 기회 균등이 거의 많이 보장돼 있죠. 그래도 뭐 정치라든가 특정 분야에서 아직 여성들의 진출 비율이 낮다고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여성 문제가 우리 사회에 일정한 부분 복수하는 게 있다고 보는데 그 단적인 것이 바로 저출생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저출생률이 좀 낮지 않습니까? 1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뭐 2050년대 60년대에는 뭐 이 나라 자체가 소멸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걸 여자들이 애를 안 낳는다고 몰아붙일 게 아니라 아이를 낳아도 직장 갖고 있는 여성은 독박 육아 때문에 결국 경력 단절 여성으로 몰려가고 이런 문제는 사회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요.
대통령 직속으로 지금 저출생 고령화 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위원장이 대통령이고 부위원장이 뭐 정치하셨던 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요 위원회에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지금 70조가 넘어요. 70조 원이요? 물론 이제 각 부처에 이제 나눠서 편성이 네네. 돼 있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본다는 건데 이걸 여성의 사회 참여, 여성의 평등 문제를 높이는 걸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새 정부의 어떤 장관 후보자는 뭐 칼럼을 쓰면서 에센라면 위인이고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거 그건 정말- 신사임당 시대에 했을 얘기를 지금 우리가 뭐 세븐이 아니 된다. 심사임당 무슨- 선생님도 들으시면 네가 낳는 것도 아닌데 네가 왜 그러냐 화내셨을 것 같아요. 정말 저 그런 면에서 좀 네. 절망적이네요. 예, 사회가 제가 이제 특히 해외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를 지내다가 와서 더 그런 생각을 느끼는지 모르는데 지금 세계는 무한 경쟁, 정말 미래에 먹을 거리를 두고 무한 경쟁에 돌입했는데 우리 내부를 보면 이게 시대를 완전히 과거 조선 시대로 지금 되돌아가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까지 줄 정도로. 그건 막아야 되는데요. 우리 정봉구 이사장님 모시고 듣고 싶은 얘기 많은데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시간이 벌써 많이 네, 갔군요. 마지막으로 라디오 진행에서는 베테랑이시고 또 대선배시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왜 오창익의 뉴스 공감을 들어야 하는지를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오창익 국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뭐 한 3, 40초 있습니다. 예, 네, 오창익 더 하셔도 국장 되고요. 네. 인권운동에서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스스로 개척해내신 분이라 제가 존경하는데요. 오창익 국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공감 능력인 것 같아요.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오창익의 뉴스 공감. 그래요. 그 많은 얘기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많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그걸 다른 분들께 나눠주는 역할 이걸 잘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아이고, 앞으로 네.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덕담 감사합니다. 네. 정봉구 이사장님. 나중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다음 고맙습니다. 순서 기다려 주십시오. 어렵기만 한 경제 이야기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 친절한 경제씨. 네, 친절한 경제씨라는 고정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몇 분을 더 모셔서 더 다양하게 경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손님으로 오신 분, 앞으로 고정 출연해 주실 분인데요.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신 안진걸 선생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생겼다고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요? 네. 3일 만에 저를 불러주셔서 네. 너무 큰 영광과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오시는 예. 날이 이제 수요일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으로 네.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네. 그 정신하고 열심히 참여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는 또 앞으로 들어보도록 하고요. 예. 일단 궁금한 게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는 뭐 굉장히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은 안진걸 소장님은 잘 아실 거고 약간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참여연대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죠. 예. 얼마 동안 하셨죠? 연으로는 한 20년. 어우, 중간에 20년 희망제작소 한 1년 반 간 거 빼면 네, 네. 18년 6개월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년쯤 참여연대라는 아주 유명한 또 활동 많이 하는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예. 활동을 이건 언제부터? 2018년 봄에 네. 이제 참여연대 사무처장 임기를 마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게 가장 힘드실까? 네. 아무래도 서민경제, 민생경제가 제일 힘들지 않을까. 특히 올 소득은 적고 근데 나가야 되는 돈 특히 그렇죠. 어떻게 조정이 안 되는 돈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 미자비, 교통비 같은 오늘이 비용이잖아요. 20일인데 예. 뭐 장애인의 날이기도 하지만 수급자 입장에서 오늘이 예. 수급비 들어온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월급 날이신 예. 분들도 많은데 이런 날 보면 돈은 한 번에 들어오는데
나가는 것도 다 한 번에 쑥 예, 그래서 통장에 좀 머물러 있다 가야 되는데 애들이 예의도 없이 그렇죠. 예,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월급 들어왔다, 월급 나갔다 이제 그냥 바로 나가는군요. 들어오자마자 1절에서 2절도 뭐 안 신용카드 가고. 네. 비용, 뭐 각종 공과금,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기가 쉽지 않은 네,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생활정보, 민생경제정보로도 그렇고 국민들이 올 소득이 늘어나게 이슈 파이팅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네네. 그게 직장인들은 임금일 것이고 중소자영업자들은 올 소득일 것이고 그다음에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는 그게 복지급여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이건 올라가야 된다. 우리 사회가. 그걸 줄여서는 안 된다. 그렇죠. 매출이 예, 드는 건 누구나 맞습니다. 다 환영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통계청 통계를 보면요. 대부분이 일단 식료품비, 그다음에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로 나갑니다. 네. 특히 식료품비야 그렇다 치지만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이자비, 교통비, 금융비 이런 돈은 통신비 굉장히 특히, 통신비 이런 건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막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해주는데 우리는 이렇게 대학 교육비가 많이 드나? 그리고 사교육도 그렇고요. 예, 사교육비까지 네. 포함하면 이걸 줄여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부채도 갚아 나가고 노후 준비도 할 수가 있잖아요. 올 소득 올라가고 올 지출은 줄어들면. 그게 우리가 바라는 예, 거죠. 그런 걸 계속 이제 그런 일을 해주기 위한 NGO죠. 예, 그래서 민생경제연구소를 네. 만들어서 그런 캠페인을 그러니까 민간 연구소죠. 예, 민간 네. 연구소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제 직업이 뭐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는 민생 캠페이너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민생 캠페이너라는 캠페이너라는 직업은 건국 이래 최초의 직업일 최초 것 직업입니다. 같은데. 네. 그러니까 임시정부 이래 최초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연구원이라고 저한테 소개도 하는데 이제 네. 연구는 제가 약하지만 네. 캠페인을 주로 해서 실질에 도움을 드리려고. 민생 경제를 위한 실천 활동을 한다. 제가 청취자 여러분 안진걸 소장님하고 같이 했던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 고속도로 했잖아요. 예. 요건 정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오창익 앵커와 저희들 응원해 주셔야 되는 게요. 네. 그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 사실 거북이 도로가 되어가지고 고속도로 역할도 못 하는데 저속도로죠. 예, 네. 완전 저속도로인데 그러면 약관 위반되었습니다. 그렇죠. 6일 예, 동안. 그게 네. 뭐 왕복하면 뭐 3, 4만 원이면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민 경제, 민생 서민들 중산층에는 짭짤한 도움이 되었다는 그리고 평가를 방금 받았습니다. 정봉구 네. 대사님도 나오셨지만 독일 고속도로는 통행료 안 받거든요. 맞습니다. 자본주의가 시작된 영국도 그렇고 예, 우리도 이제 오래된 고속도로부터 공공성을 강화하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예. 그러면 화물 기사라든지 고속도로로 먹고 사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만약에 전격적으로 이제 오래된 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기 어렵다면 방금 오창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를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네. 레저라든지 뭐 캠핑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네, 네. 요금 낸다 하더라도 화물 기사님, 네. 뭐 택시사님들 이런 분들은 면제를 해주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하죠. 네, 네. 이런 일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고정으로 모시게 되는데 예. 자 이게 소개만 해도 뭐 벌써 이게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오늘 또 그래서 네. 아주 귀한 정보를 지금 들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예금이나 적금, 보험, 뭐 또 신용카드 포인트 네. 또는 뭐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돌려받아야 되는데 뭐 일부러 본인이 깜빡하거나 잘 안내를 못 받고 있는 환급금 이게 16조 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예, 16조 원이나 됩니다. 이건 네. 금융기관들이 우리들 주머니에 왔어야 될 돈이 안 온 게 맞습니다. 16조 이건 원. 금융기관들이 정부랑 엄청나네요. 공식적으로 인정한 돈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하나도 과장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인정한 돈이니까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 12조 원이나 되고요. 그다음에 휴면 금융자산이 1.4조 원, 그다음에 미사용 카드 포인트가 2.5조 원이나 되는데 네. 요것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안의 이제 직장인들에게. 네네. 근데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16조 원이나 되는데 잊어먹고 있느냐? 그게 대한민국 역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 이사도 많이 다니고 세입자들 보호가 안 되니까. 네. 그다음에 주변에서 뭐 이렇게 여러저런 인연으로 뭐 통장 만들어 달라, 뭐 적금 넣어 달라, 보험 가입해 달라 하면 우리가 또 마음이 약하니까 많이 가입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전화기로 이사를 가요. 그러다 보면 그 금융기관이나 무슨 신협이라든지 동네 뭐 금고 같은 데 이용했던 거 깜빡해 버리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보험도 필요 이상으로 여러 개를 가입했으니까 잊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돈들이 지금 16조 원이 쌓여 있는데 자, 애청자 여러분 지금 그 이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에 파인 그냥 한글로 파인을 치시면 돼요. 운전 파인. 중이신 분들은 머릿속으로 기억하셔야 예, 파인. 됩니다. 그러니까 파인.
숨은 금융자산 파인애플 할 때 파인이요? 예, 그 파인이에요. 아, 찾는다 영어로 이제 파인. 뭐 이제 네. 우리 국내 좋은 일이다 해서 네네. 이제 파인 땡큐 할 때 파인이겠지만 어쨌든 한글로 파인만 치시면 영어도 제법 하시네요. 네. How are you? 네. Fine, thank you. And you? 네. 죄송합니다. 숨은 금융자산 찾기라고 치셔도 되고 그냥 파인으로 치시면 파인. 네. 가면 자기의 뭐 옛날에 보험금 안 받은 게 있다든지 네. 또는 뭐 예금. 저도 제가 방위 받을 때 가입됐던 저축은행 예금이 3,500원 남아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찾으셨어요? 찾았죠. 3,500원 돈도 3,500원 어디서 누가 줍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네. 보려면 1시간 일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돈. 그다음에 신용카드 포인트도 5년 지나면 소멸돼 버립니다. 네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언제 써야지 하다가 깜빡하고 5년 지나버립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돈으로 많이 찾은 분은요. 지금 몇백만 원도 찾은 분이 있고 짧게 네. 찾은 분은 수천 원, 수만 원 찾은 분들이 네. 지금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인증 글을 올리는데 네. 굉장히 유용했다. 우리 저 신자 여러분들께는 좋은 부활절 선물도 될 것 같습니다. 찾으시고요. 네. 혹시 여유가 생기시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후원금으로도 내주시고 그러실 너무 수도 대놓고 있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 이제 성도들께서는 네. 내게 공돈처럼 생긴 그럼요. 돈이다 하면 네, 이제 안진걸 좋은 데 쓰실 수도 소장님 있는데 덕분에. 이런 사례가 하나 하인, 있었어요. 네. 더더욱이나 꼭 찾아보셔야 되는 게 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언니가 이제 결혼 안 하고 자식도 없었어요. 네. 근데 언니가 보험 가입을 자기를 평소에 살뜰하게 챙겨준 여동생한테 수령자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가족들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 네, 사실을. 네, 네. 보험회사에서 네. 안 해줍니까? 보험회사에서 통지를 했을 수도 있는데 네. 너무 우리가 정신없다 보면 뭐 문자 같은 거 와도 그냥 네, 잊어버리잖아요. 아, 그리고 그런 통지 오면 꼭 스팸 같아요. 예, 스팸 같기도 네, 하고 또는 요즘에 뭐 보이스피싱도 심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또 삶도 바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연히 이 시스템으로 들어가 보니까 본인 앞에 보험금이 몇 천만 원이 그거 와 있더라는 엄청나네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거 다 찾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이걸 우리 안 찾으면 다 보험 대기업이 그냥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방금 앵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보험사들도 그런 돈은 전화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뭐 예를 들면 10번 이상 연락을 해야죠. 네. 아니 뭐 등급편물 보내준다든지 네. 수령자들 그런 걸 제대로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피해자들이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요, 소장님 이런 것도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보험회사나 은행이나 이런 데들이 크잖아요. 우리는 개별 소비자고, 그러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노력을 의무로 좀 주어주면 안 됩니까? 의무화해야 됩니다. 네. 그 예를 들면 통신요금 같은 경우도 65세 이상 어르신들 네. 우리 애청자들 잘 들어주십시오. 65세 어르신들 중에 하위소득 70% 그러니까 상위소득 30% 빼고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70%는 기초연금도 노령연금도 받지만 네네. 통신비 감면 12,10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네네. 근데 이걸 통일사무사가 신청을 해야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민주당 소확행위원회하고 소확행위원회가 뭡니까? 예전에 작지만 확실한 행복위원회라는 민주당의 네네. 어떤 당 조직이 있었는데요. 저희 시민단체 제안한 겁니다. 집권 여당이 그런 이슈에 앞장서달라 민생 문제라면서 거기랑 같이 그걸 법으로 아예 기초 노령연금 드릴 때 통신료 12,100원도 그냥 의무 감면해줘라. 이렇게 저희가 캠페인 했는데 이제 일정하게 그건 아직 법은 통과가 안 됐는데 지자체들이 안내를 강화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통신사무사가 안내를 잘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요. 지자체 있잖아요.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직접 전화해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오창익 어르신님 12,100원 통신비 감면 받으셨나요? 신청했나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꽤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도 어머님, 아버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주변 어르신들한테 12,100원 통신비 감면 받고 있는지 물어보셔가지고 감면 안 받고 있다면 신청하셔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금융기관, 뭐 보험사, 통신 이런 데는 굉장히 공공성이 강한 기관들이잖아요. 또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국내 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들에게 할인 정보나 지급 정보가 있을 때는 아예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자동으로 할인해 주거나 아니 뭐 10번 이상 통보를 하게 하거나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뭐 시간이 쑥쑥 지나가서 제가 궁금한 거 듣고 싶은 얘기 하나도 못 듣는데 딱 하나만 짧게 마지막으로 배달료가 엄청 오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원성이 자자한데요. 저도 8,000원 배달료 내봤습니다. 근데 제가 8,000원을 냈으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배달료를 3,000원, 4,000원 내거든요. 그러면 배달료가 뭐 음식을 시켜 드실 때요? 12,000원, 13,000원이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음식 비용보다 배달료가 더 비싸다. 그래서 배달을 공동으로 하는 문화까지 생겼습니다. 한 아파트나 한 뭐 다세대에서 우리 뭐 치킨 뭐
짜장면 이런 걸 같이 시켜가지고 배달료 아끼는 거죠. 배달 공구라 해서 네네.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배달을 우리가 시키면 배달을 통해서 그런 배달앱 수수료가 나오잖아요. 그걸 네. 자영업자들이 그건 100% 부담을 해요. 수수료는. 근데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배달 직원을 고용할 수가 없으니까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서 배달 기사를 보냅니다. 뭐 배달의 땡땡 이런 예, 데들이죠. 네. 그러면 배달 대행업체도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배달 기사님들도 처우가 개선돼야 되니까 그다음 단건 배달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한 건만 배달해 주는 거 네, 두세 네, 군데가 네, 아니라 네. 그러니까 배달료가 올라가 버렸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럼 배달 기사님들의 처우 개선에 쓰여졌다면 좀 부담이 돼도 이해가 그렇죠. 되지만 같이 살아야 되니까. 처우 개선은 별로 안 되고 네. 배달 앱 업체들이나 그다음에 배달 대행 업체들만 이득이 늘어난 거 아니냐. 그게 사실은 재벌 대기업도 많이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다음 배달만을 통해서 대기업이 된 데도 많고. 배달의 민족이나 뭐 요교나 뭐 네. 되게 많죠 지금. 네, 많이 네. 뛰어들었죠. 쿠팡이치도 그렇고 뭐 거의 다국적 세계적 기업 수준까지 뛰어올랐는데 그런데 정말 아쉬운 건 시간이 다 돼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배달료 해가지고 또 배달료를 저희들은 낮추라고 계속 촉구를 하고 네, 있습니다. 민생에 도움이 되는 경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4월 20일 수요일 오창익의 뉴스 공감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아주 특별한 손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